딱 1년 전에 D램의 단품 가격이요, DDR5가 4불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30불이에요. 7.5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10배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HBM4 다음에 HBM4E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럴 때는 삼성전자는 같은 칩을 써도 될 정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체 쪽에서 일하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삼성에서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업계에서 강의 컨설팅 하고 있고, 요즘에 한반도라고 하는 반도체 교육 컨설팅 법인을 같이 이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일 삼성 영업이익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모든 증권사 레포트보다 훨씬 더 상위하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에 뭐 저희 동료들을 만나고 그랬을 때 이런 얘기 드셨습니다. 삼성 동료들이 회사가 하루에 1조 원을 번데 이런 얘기를 있었어요. 그 얘기는 영업이익수를 제외하면은 대충 60매들 되니까 거의 하루에 1조라는 얘기가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돼 있었고, 결국에 이게 뭐 정말 최대의 성과냐 봤을 땐 아직까지도 성과 낼 게 더 남아있다는 게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영업이익은 뭐 이번에도 글로벌 탑5 안에 들 정도죠. 탑5 나머지 4개 회사는 모두 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소위 빅테크 회사고, 빅테크 회사 말고 그 안에 4위 정도의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정도의 이제 삼성전자가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고무적인 성과다. 근데 아직까지 성과의 100%를 다 밟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43조 원이었는데 그걸 1분기 하나로 넘겼습니다. 이게 진짜 삼성이 잘한 건지 아니면 시장 환경이 워낙 좋았던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뭐 분리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결국에는 이 삼성이 소위 업황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시장 환경이 되게 좋아가지고 된 거냐, 아니면은 기술이 좋아서 좋은 거냐,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이거를 딱 1년만 놓고 전해 보시면, 딱 1년 1분기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분기가 기억나실 거예요. 삼성전자 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 원이었습니다. 반도체가. 그래서 이제 그때 저기 DS 부문의 메모리 반도체는 뭐 3조 정도 했었고, 저기 파운드리 쪽은 마이너스 2.5조 원 돼가지고 5천억 원이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최악이었었는데, 그때는 아시겠지만은 소위 HBM이라고 하는 AI용 반도체죠. 그거를 삼성전자가 못 만들었었고, 실제로 그건 기술이 뒤지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 상황이 이제 2분기 이후부터 3분기 때부터 이 단품 D램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변경이 됐고, 이 시장 환경의 변화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란 사태 때문에 호르무즈 뭐 이런 거 얘기를 때문에 출렁거리고 있긴 하지만, AI나 반도체 산업이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소비자 물가 상승 제외하고는 전체 산업군 중에서 원유나 이런 거의 비율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영향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석유화학은 굉장히 영향이 컸을 것이고, 정유, 그 다음에 이런 업들은 컸을 텐데, 반도체나 AI는 가장 굴뚝이 덜 떼는 산업입니다. 물론 반도체는 제조업이긴 하지만 제조업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원자재 비용 중에서 이런 원유 비용이나 소위 연료 비용이 아주 큰 포션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별로 달라진 않았다. 근데 뭐가 달라졌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AI라고 하는 시장에서 삼성이 주로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죠. 물론 하이닉스도 잘하고 있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의 위치가 이 소위 얘기해서 이 경로를 많이 쌓아주는 소위 사이클 산업이냐, 삼성 다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천수답식이냐, 하늘의 부름에 답하는 방식으로서 수요와 공급이 크게 차이가 나냐. 근데 그게 지금 아니라 실제 지금 반도체의 AI 반도체의 성능에 메모리가 너무나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2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반도체의 GPU든 뭐 새로운 AI 반도체 들어올 때 AI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CPU라고 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10배 이상을 더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 단품이 CPU 옆에 D램이 딱 하나 있다가 12개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12배, 더 100배 이렇게 쌓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AI의 시스템 반도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메모리가 없으면 빈 깡통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산업은 더 이상 사이클 산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반도체가 품기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GPU나 NPU나 TPU를 만들 때 메모리가 필수 제품인 거죠. 보조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AI 반도체를 전체 만드는데 핵심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실적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릴게요. 올해는 연간 영업이익 300조 달성할 수 있을까요? 300조까지는 이게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계속 늘어서 1, 2분기 때 거의 15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20조, 2분기 때 180조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이 예측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은 저는 300조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 보는 거는 이거의 가장 컨센서스는 원래 반도체가 소비재 중심일 때, 그러니까 B2C 중심일 때는 1, 2, 3, 4분기가 쭉 가면 좋아져요. 4분기 때가 기억하시겠죠.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해가지고 굉장히 전자제품이 많이 나갔죠. 그것 때문에 많이 되는 게 있는데 지금은 이 계절적 변동보다는 AI 투자를 해주는 빅테크라는 B2B 기업들의 AI 수요에 따라서 이 이익률이 절대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D램이나 낸드나 혹은 HBM 같은 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바에 300조 달성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볼 거는 이제 몇 개 나오고 있죠. 지금 올해 1분기보다 2분기 때 메모리 특히 D램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 가격이 오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 60% 올라갈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이제 57조 원보다는 60%라고 했을 때 뭐 전체가 다 올라가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50 몇 조 원을 봤었을 때는 뭐 한 절반 올라간다면 75조 원? 그럴까? 그러면 이제 125조 원이 되네? 그럼 계속 이게 올라갈까? 그건 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랜드가 좀 더 풍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랜드도 한 70% 올라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저는 30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200조 원은 넘을 수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57조 원이라고 현재 가격이 내년 말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몇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짓고 있는 공장, 팹이 실제로 턴온 돼서 웨이퍼가 생산되는 거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다 내년 말이라는 것이죠. 내년 말이고 게다가 이 HBM 같은 경우를 생산하게 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품의 경쟁력이 높았던 삼성전자가 HBM을 생산하게 되면 단품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단품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그거에 저울질을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말고는 현재 캐패시티가 늘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올해 한 10월 정도, 그러니까 올해 끝날 때쯤에 HBM용 라인을 좀 더 늘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HBM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단품은 더 줄어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캐패시티가 늘어날 기미는 별로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가 요새 실적이 좋다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회사 마찬가지지만 거의 내년 것까지 물량이 다 팔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HBM을 주로 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HBM의 이익률과 안정적인 게 높은 게 그 두 회사라고 친다면 단품의 절반 이상은 삼성이 책임지고 있겠죠. 그럼 삼성이 만약에 HBM을 늘리면 단품은 확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게 중국은 하는 건 아직 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 D램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의 공급자 중심 시장이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겠다. 근데 그게 300조까지인가는 좀 검토해 볼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글로벌 관세 변화 우려로 고객들이 미리 부품을 사두는 프리빌드 수요가 실적을 끌어올린 측면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이 2분기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어려운 게 지금 샀다가 나중에 안 사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아시겠지만 뭐 지금 소위 빅테크 회사들의 구매팀들이 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근처에 다 와 있잖아요. 비즈니스 미팅하러. 그래서 이제 삼성 내부적으로도 영업팀을 줄인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왜 줄이죠? 영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더 부가가치 있는 제품이나 혹은 가격 정책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이닉스 실적도 잘 봐야겠고, 그래서 저희가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신 것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삼성전자는 아주 오랫동안 1등을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단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맞춰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만큼 하이닉스가 가격 경쟁에 대한 마케팅 능력이나 영업 전략을 갖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단품 기술력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약 6개월 정도가 뒤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수율이 좀 더 낮아요, 삼성전자가.
그건 수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영업이익을 몇 프로 정도 깎아먹는다는 얘기겠죠. 웨이퍼 전체에서 수익률이 80%다. 그럼 80% 있는데 수익이 60%다, 70%다. 그럼 10%, 20%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영업이익의 감소를 가져왔을 거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수익이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도 뭐 메모리만 있으니까 더 좋겠죠. 근데 그런 형태가 그렇더라도 현재 실제 모든 회사들이 다 팔려있는 이 상황에서 이미 입도 소매가 다 끝난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뭐 다음에 가격이 줄어든다? 그런 건 없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나왔던 신문 기사가 때문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PC용 디램, 하도 디램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사실 때문에 되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뭐 엑시노스 26이랑 26에 플러스 모델의 512기가랑 1TB인가 그거 두 개 차이가 40만 원 차이 났거든요. 그다음에 메모리 차이 가격. 그 정도로 소비자 가격이 올라서 소비 수요 위축 때문에 소비재 B2C용 D램의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다 기업들끼리 거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끼리 이미 다 거래가 돼 있고 그 소위 소비재 산업은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영향은 크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잘 나왔으면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과 주가는 별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선 질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올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투자 판단의 목적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자본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외국 그 자본의 유입하고 영향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이 3월 달에 외국계 자본 때문에 하도 벤소리 많이 맞아보셨고. 근데 지금 삼성전자 57조 원 영업이익은요, PER로 하시면은 이제 PER이 5배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탑4, 탑5 회사들 주가 총액 보시면 삼성전자보다 2~3배씩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물론 한국 디스카운트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짧게 보실 거면은 일단은 더 오를 수 있는 것들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으로 봤을 때 저도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2월 달에 가장 좋았던 가격보다는 한 90% 정도 회복된 것 같아요. 저도 한 통칭 맞던 그때보다 한 10%보다 왔다가 떨어진 것 같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더 싸다고 좀 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실적이 올해는 너무나도 좋을 것이고 내년도에 그나마 리스크는 뭐죠? 말씀드렸다시피 퀀터티,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내년 말 정도다. 그러면 수요차라고 할 수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 소비 여력, 구매 여력이 줄어들었을까? 그럴 리가 별로 없어요. 이미 터보 콘텐츠 지나간 거 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얘네들이 다 출혈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탑4 회사들. 그렇죠. 뭐 제미나이, 그다음에 오픈 AI, 뭐 클로드, 그로크까지 4가지 회사가 있으면 이 4개 회사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숨 걸기도 했고 특히 구글 아니면 여기 말씀 안 드렸던 뭐 메타 같은 경우 아마존도 펀딩을 했는데 엄청난 돈이 모였어요. 네, 그런 상태가 돼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AI 현재 이 시대가 무너지지 않는 바에야 메모리 시장이 죽을 일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외려 탑5 회사들 그 중에서 누구 하나만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회사는 하나만 하고 나머지 다 죽어버려요. 근데 메모리는 이익이 줄어들 뿐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게 좀 더 안전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분들 여전히 뭐 사이클릭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좀 우리 정치적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난다면 이 메모리에 대한 재평가, 메모리가 이제 수주형으로 바뀌고 이런 거가 된다면 아직도 저는 그렇게까지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지금 수준에서 올해 안에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아시겠지만 뭐 그거를 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너무 좋은 편이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는 리스크 같은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삼성전자의 모든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있죠. 아시겠지만 단품 D램의 가격이 얼마큼 올라가냐. 두 번째가 HBM의 기술력이 얼마큼 확보되냐. 세 번째가 이제 뭐 항상 아쉬운다고 얘기하는 파운드리가 얼마큼 잘 사냐. 네 번째가 저도 가끔 말씀드리는 게 삼성전자도 이 로봇 쪽에 피지컬 AI 쪽 보여줄 거냐.
이를 뭔가로 친다면 여기서 지금 1, 2번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3번은 좀 안 됐죠. 근데 이 3, 4번이 안 된다고 해서 영업이 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외려 삼성이나 하이닉스 회사들은 이번에도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DR 해가지고 해외 상장도 준비 중에 있는데 올해 300조 벌고 뭐 하이닉스가 막 200조 막 넘게 벌고 그래서 봤더니 이번에 여러분 빅테크 회사에 투자되는 정도가 700조 원 정도 잡거든요. 그 삼성 메모리 가격을 이 정도 잡고 그러면 저기 빅테크 회사들이 투자하는 돈의 절반이 넘는 돈을 메모리에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걔네들이 가만히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삼성만큼 메모리 만들 수 있냐? 없어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기술적이나 영업적인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을 뭔가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이 현재의 주가의 리스크는 실제로 떨어질 일은 별로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바야. 그런데 소위 독점적 이익이 돼버린 이 상태에서 상당히 우리가 그 금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하이닉스가 이제 ADR 상장하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미국이나 글로벌 주주들한테 그쪽한테 경제의 금융 조직한테 이게 글로벌리 열려진 회사다라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려 그런 것들까지 고민해서 왜냐하면 뭐 TSMC도 결국에는 ADR 상장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주가가 돼버렸거든요. 물론 ADR 됐다고 해서 그 주식이 삼성전자 국내 주식과 연결되지도 않고 근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지금 해외 투자자들은요 삼성전자 주식을 바로 못 삽니다. ETF도 못 사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예전처럼 IMF처럼 돈을 후킹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소위 레이더스라고 그래서 예전에 2000년, 20년 전에 우리나라 주가를 다 훔쳐갔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이 경쟁력이 되게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외려 이 독점적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같이 갈 수 있을까도 고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실적에서 HBM보다 오히려 범용 디램이 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일반 디램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인가요? 네, 결국에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보자면 뭐 복잡하게 얘기되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 이제 1년 전에 딱 1년 전에 디램의 단품 가격이요. 같은 제품 DDR5가 4불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30불이에요. 7.5배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10배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뭘까? 일단은 생산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생산 한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HBM이 엄청나게 생산량을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품 디램, D1C, 뭐 D1B 이럴 때요. 단품 디램은 웨이퍼에 한 1200개, 1500개 나오거든요. D1B라고 하는 5세대가 지금 주요 제품입니다. 그게 이제 1200개. D1C라고 하는 지금 수요를 올리고 있는 건 15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HBM용 D램,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D1C로 만든다, HBM4죠. 그거 같은 경우는요, 웨이퍼에 600개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 손톱만한 D램에다가 들어보셨겠지만 관통하는 거 있죠. 핀수, 뭐 1020개 막 있잖아요. 그거를 다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공간이 핀수가 포함돼요. 그래서 D램이 넓어집니다. 말하자면은 HBM이 안 그래도 하나에 12개씩 쌓아야 되고 그것도 수율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웨이퍼 만들어줄 때도 훨씬 더 손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범용 D램이 실제로 양이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AI 때문이죠. HBM. 근데 이 범용 D램이 줄어드는데 봤더니 이번에 CES나 이런 등등등 해서 엔비디아가 뭘 했냐 봤더니 우리가 이제 학습뿐만 아니라 추론이 중요해졌어. 학습일 때는 HBM이 중요한데 추론은 학습된 데에서 데이터가 훅 들어와서 빨리 뭔가를 진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뭔가 해야 되는 단품 D램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S 때 엔비디아가 XPU죠. 뭐 DPU, NPU, TPU 막 쭉 얘기하면서 LPU까지 얘기했는데 LPU는 좀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 추론 시장에 단품 D램이 필요하다는 걸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AI 시장 때도 또 단품 D램이 필요해졌어요. 그러니까 AI의 모든 기술에 있어서 단품의 경쟁력이 중요해졌다. 물론 HBM 너무 중요합니다만서도 그래서 HBM 깎아먹었고 그다음에 AI가 더 필요해졌고 그러니까 단품 D램의 품귀는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 터보컨트 같은 압축 기술이 나오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HBM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터보컨트 쪽은 HBM 쪽보다는 그 낸드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터보컨트라고 하는 건 들어온 정보 같은 거를 뭔가 압축 기술을 통해서 원래 6바이트짜리 1바이트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6분의 1 정도로. 그런데 이 얘기는 낸드의 수요를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하나만 오류가 있어도요, 데이터를 읽을 때 좀 어렵거든요. 물론 낸드가 ECS라고 해서 에러 컨트롤 컬렉션이 뭐 있어요. 일단 에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가 0100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가 뭔가 이상하게 정보가, 그럼 이거를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바꿔주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정 가능하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낸드 쪽에 좀 영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있다 그래서 그러면 6배로 줄었으니까 그럼 우리 반도체 덜 살게 이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6배 좋아졌어? 그러면 더 좋아지게 해야지. 어차피 경쟁은 똑같아요. 예, 지금 단품의 한정된 물량을 다 받아서 소비자한테 우리가 더 빨리 기술 개발해 더 좋은 걸 보여줘요라고 해서 얘네 꺾어버리지 생각하지, 6배 올라왔으니까 우리 3배만 사야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터보컨트는 더욱더 가속화되는 경쟁력의 한 부분일 것이고, 이런 건 제 재작년까지 한참 우리 25년 초기를 울렸던 딥시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딥시크도 비쌉니다. 딥시크도 저사양의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를 가지고 성능이 좋았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 봤더니 뭐냐, 그때 성능 좋았던 게 결국에 메모리 속도 매니지먼트를 잘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기술이 뛰어났다. 그래서 결국에는 딥시크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저기 중국 말고 딴 데로 우회해가지고 사무실 있다는지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결국에 아무리 인공지능 기술이 좋아도 반도체 기반이 약하면 성능은 안 나온다.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은 T코어 차에 그랜저바퀴를 다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그랜저가 아니면은 바퀴는 결국 굴러가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현재는 키밸류라고 할 수 있는 그쪽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낸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HBM은 영향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HBM이 3에서 고전하다가 HBM4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HBM의 본격적인 실적 반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단은 하반기 때죠. 일단 지금 생산하고 있고, 왜냐면 베라루빈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요. SM4는 그때부터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SM3도 지금 잘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아시겠지만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같은 경우가 이번 2월 달에 세미콘 코리아라고 하는 큰 행사에 가가지고도 HBM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완판된 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631이냐, 532냐 이걸 가지고 경쟁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워낙에 안정적인 수요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이익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4의 기술력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요. 실제로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승인이 안 된 상태고 기존의 반도체를 썼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다시금 더 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HBM4 다음에 HBM4E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요럴 때는 삼성전자는 같은 칩을 써도 될 정도입니다. 단수 올리면 되고 이러는데, 하이닉스는 더 이상 기존의 반도체 HBM3나 4에 썼던 D램의 10나노 5세대 제품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로드맵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거죠. 로직 다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로직 다이 자체를 계속 삼성전자가 더 좋은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HBM4는 기술력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바뀐 상태고, 이것이 얼만큼 베라루빈 이쪽에 신제품에 점유율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일정 정도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에 많이 할 것이고요. 그거는 또 어디에 연결되냐? 지금 계속적으로 가장 큰 쇼티지, 가장 큰 부족한 거는 저희 TSMC 코어스라고 하는 패키지 쪽에 가장 큰 쇼티지가 나 있거든요. 거기가 맨 마지막 관문이에요. 얘가 컷패가 없으면 많이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의 생산성이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늘어난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늘어나게 되면은 아마도 삼성의 품질이 좋으면 삼성전자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아마도 3분기 때부터는 실적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1나노 양산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TSMC가 긴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TSMC를 위협할 수준의 계획인가요?
죄송하지만 아직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는데 저도 뭐 삼성 출신으로서 그다음에 뭐 한국 반도체 돼야 되는 입장으로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TSMC는 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최선단 공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최선단 공정에서의 TSMC와 경쟁을 하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차근차근 해가지고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8나노, 4나노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2나노, 뭐 1나노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2023년에 동일하게 뭐 GA 패시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3나노 양산을 처음 했거든요. 근데 고객이 없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이 2나노 썼었을 때 엑시노스 들어간 거 우리 3부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때 아직도 TSMC의 3나노 대비해서 성능이 뛰어난 거 아니더라. 그다음에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결국에 이 수율 문제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4분기 때도 여전히 점유율이 70%가 넘고 삼성전자는 7%도 안 돼요. 10배가 더 차이 납니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고 삼성전자는 올해 파운드리는 고객을 확보하는 겁니다. 목표가. 고객을 확보하는 가장 큰 목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까지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장 바랬던 엑시노스의 대항마였던 퀄컴 칩이 삼성전자의 4나노 쓰다가 2년 전에 옮겨갔잖아요. 그 GUS 사태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아마도 TSMC 거를 쓴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다시 기사가 나와서 삼성전자한테 이쪽 파운드리 쪽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고객을 확보하고 TSMC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의 비즈니스 쪽으로 옮겨가는 게 맞지 않을까. 네, 그런 것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지금 TSMC와 수율 경쟁이나 생산 그 노하우 경쟁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TSMC가 파운드리 쪽에서 표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표준이란 툴을 쓰는데 그럼 어떻게 쓰냐면은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PDK라고 하는 그 디자인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데 PDK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게 EDA라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토메이션 툴인데 설계할 때 자동으로 하는 툴이에요. 그 툴을 쓸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고객이 누구냐면 TSMC의 3나노 걸 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방법으로 다 마련돼 있어요. 근데 TSMC는 이게 다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게 다 있지가 않아요. 예, 그런 게 이제 설계하는 때부터 생산 때까지가 모든 것의 언어나 방식이 TSMC로 많이 가 있다는 거죠. 이걸 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게다가 TSMC는 아주 엄청난 그 팹 운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나갈 것은 저희가 4부 때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하고의 어떤 미국에서의 일들 그런 쪽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위협은 아니다.입니다. 메모리는 초호황, 파운드리는 회복세라면 지금 삼성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사업부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눈여겨본다는 게 이제 이익이 많은 거냐, 다른 곳이냐. 삼성전자는 DX 부분이죠. DX 부분은 결국에 로봇을 보여줘야 된다. 삼성전자 메모리 때문에 지금 돈 벌고 있는 다 알거든요. 파운드리는 올해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어느 분기에 올라갈 수 있느냐 문제라고 본다면 삼성전자는 DX 부문 쪽에서 이제 전혀 안 보실 겁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제 피지컬 AI 이게 삼성전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대처럼 소위 이제 엔비디아 머리를 쓰고 현대가 못 만들 것이냐. 삼성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다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 AI 쪽에서는 되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가 된다면은 좀 다른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께는 확 말씀드리면은 파운드리가 회복사라고 해서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미래는 좋을 수 있겠다. 근데 그건 이제 내년 쪽이 많이 그럴 것 같고 삼성전자의 또 다른 형태의 반도체를 제외한 어떤 사업부가 DX 부문의 이런 쪽 사업부의 변화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엑시노스 2600이 갤럭시 S26에 대량 탑재됐는데 실제 소비자 반응과 판매량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S25가 너무 잘 팔렸어요, 실제로. 그때는 아시겠지만 모든 칩들이 다 이제 소위 퀄컴 칩을 다 썼었고요. S26은 다시금 이제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 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아주 뭐
소위 엣지 유저들 아니신 바에야 저도 S 노트 20인 걸 쓰다가 S25로 작년에 바꿨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S26을 거들떠도 안 보죠. 그러니까 보통 교체 주기가 한 보통 3년은 보통 사람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희 주변에 바꾼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예약 방문이 많이 됐는데 일단은 그냥 어느 정도 팔렸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대단한 판매, 그러니까 S25만큼 판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성능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핸드폰 나오기 전에 소위 엑시노스 2600이랑 퀄컴의 비슷한 칩이죠. 그러니까 엘리트 8.5라고 하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죠, 정확히. 이 칩이랑 했을 때 뭐 싱글 코어는 월등히 퀄컴 꽤 좋은데 멀티코어라고 말씀드렸죠. 멀티코어는 엑시노스는 10개지 10코어 쓰고 있고 여기는 8코어 쓰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런저런 성능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많은 유튜브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썼던 거랑 퀄컴 썼던 거를 소비자가 썼을 때 어떻게 됐냐. 근데 이게 속도 같은 건 괜찮은데 결국에는 이 전성비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성비가 엑시노스가 지금 뭐 봤을 땐 20% 정도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소비자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배터리 시간이 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기능들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실제로. 그게 올라간 게 올라갑니다. 옛날만큼 심하게 막 발열이 심하다. 일부 기능에만 조금 올라간 거 말고는 외려 뭐 어떤 기능,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NPU 쪽을 쓰는 AI 기능 쪽은 엑시노스가 더 잘 돼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기본 GPU나 이런 CPU 쪽의 속도 같은 거 여전히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근데 그런 거 활용했더니 여전히 GPU 쪽이 그 소위 얘기해서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량 차이가 났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는 DX 부분과 DS 부분이 있을 때 여기서 DX 부분은 결국에 우리 내부적으로 돈 잘 벌어야지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고 고객한테 확실하게 좋은 제품이라는 걸 알려줘야지. 그래서 애플과 경쟁을 해야지.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엑시노스 2600이 퀄컴 칩이랑 똑같다는 아닌 것 같다. 네, 이거는 이제 특히 뭐 근데 배터리가 별 상관없는 분은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너무 차이 나냐 그렇지는 않고 그때 자료 봤었더니 엄청나게 많이 돌렸을 때 저도 지금 배터리 오래 가더라고요. S25 같은 경우도. 근데 S26의 퀄컴은 보통 한 9시간 정도 되는데 엑시노스 썼던 거는 7시간 반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는 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이 제품 차이가 아직은 있다. 네, 이렇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중국 통신 모듈 업체에 엑시노스를 외부 공급한 게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밖으로 엑시노스 영토를 넓히려는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삼성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모든 회사들이 결국에는 자기 실리콘 갖고 싶은 거거든요. 애플 실리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도 자기 실리콘이 있고 싶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삼성은 자기 실리콘이 있고 싶은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좋게 되면은 내 패밀리스 기술 같은 경우를 어떤 회사에든 넓히고 싶은 건가 사실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엑시노스라고 하는 AP라고 하는 큰 칩이죠. 큰 칩은 모듈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뭐 CPU, 이만큼이 GPU, NPU 이런 거 있고 옆에 뭐가 있냐? 모뎀이 있습니다. 네, 이 모뎀 쪽이란 결국에 통신 모듈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이고 이쪽 생각보다 아날로그 설계가 많이 들어서 어려운 편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지금 아까 2부터 말씀드렸다시피 TSMC가 메인 고객이 누구냐? 엔비디아랑 애플이죠. 두 고객. 이 두 고객은 인공지능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 반도체. 그 다음에가 모바일 폰의 가장 핵심 반도체를 만들고 있죠. 근데 이 두 개를 제외한 다른 쪽에 대해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게 통신 모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설명들이 뭐 차량용, 전장용, 전력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더 넓혀주는 게 삼성한테도 낫다고 봅니다. 왜냐면 근데 나쁘지 않은 게 여러분 이게 뭐지? 그게 요걸 제외하고 피지컬 AI라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피지컬 AI 쪽에 갔었을 때는 이제는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AP나 이런 GPU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가 얘네들 이어주는 통신 모듈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게 다 반도체화가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나쁘진 않겠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미국 제재가 좀 두렵긴 합니다.
네,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삼성도 다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이제 뭐 협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제가 알지 못하는데 특히 중국 쪽에 어떤 회사들을 산다거나 투자한다거나 왜냐하면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는 가동률 높이려고 하고 매출 올리려면은 누구든 다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제 현재 미중 무역 갈등에서 미국 중국 제재에 있어서 그 미국 상무부 같은 경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전체 뭘 만드는데 거기에 미국 기술이 좀만 껴있으면 바로 제재할 거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가장 위험인 게 삼성이나 중국이나 모든 회사들이 다른 건 다 안 쓰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EDA 툴 있죠. 패밀리스 회사들이 쓰는 건 설계 툴. 근데 설계 툴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은 이 전략은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패밀리스에 비싸다고 할 수 있는 미국, 그 다음에가 뭐 대만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 뭐 소위 TSMC가 다 맡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삼성은 뭐 인도나 중국이나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모듈 공급 사례도 있긴 하지만 반도체 제품에서 팹리스, 그다음에 DSP,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파운드 이렇게 되는데 디자인 솔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설계된 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고 하는 걸 정리해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랑 계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건 되게 좋다고 봅니다. 네, 거기가 있어요. 왜 그러죠? 그거가 만들어줘야 파운드리가 더 오겠죠. 네,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소위 영토 확장 전략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올해 다 다져놓고 내년도부터 좀 더 점유율 높이려고 하는 게 삼성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BMW는 퀄컴을 버리고 삼성 엑시노스 오토를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로 선택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엑시노스의 경쟁력 실제로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자동차 쪽의 반도체는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유럽 회사 인피니온이나 뭐 ST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 BMW나 모든 자동차가 전장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장화되고 있다는 거는 딴 것보다는 물론 설계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서도 생산이나 모듈이나 전장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이 바로 토탈 솔루션 쪽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동차는 물론 굉장히 큰 시장이긴 하지만 자동차나 로봇이나 대부분 다 뭐다?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다 피지컬 AI다. 근데 그 중에서 자동차가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런데 퀄컴 쪽도 뭐 워낙에 통신 쪽이 강하고 설계 기술력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삼성이 만들게 되면 삼성의 파운드리 그다음에 기판, 전기의 기판 이만큼을 다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MW가 이 TSMC에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못 만들고 이런 것보다 왜냐면 지금 우리 4부 때 얘기할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삼성 걸 쓰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테슬라가 거기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냐면 차가 수백만 대, 뭐 수천만 될 수 있겠지만 핸드폰보다는 더 적거든요, 개수가.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언제 반도체 나오냐 이런 얘기 항상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반도체 생산도 계속적으로 사이즈가 나노 사이즈로 더 복잡해지고 미세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TSMC만큼 못 만드는 회사는 결국 어디로 가냐? 삼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 선택은 BMW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일치와 소위 토탈 솔루션으로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용, 5G 통신용, 스마트폰까지 엑시노스가 동시에 여러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데 지금 가장 승산이 있는 시장은 어디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삼성 자체가 생산 가능한 스마트폰 쪽이 가장 당연히 높겠죠. 이게 뭐 매출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덜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 점유율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욕은 먹었지만 S26에서도 잘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차량용이라고 봅니다. 이게 차량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론 이제 차량용 5G 통신용에서 뭐냐면 얘네들이 에너지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반도체를 잘 만든다고 되는 거 문제가 아니라 소위 신호간 간섭 같은 거나 좀 다른 게 되게 많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차량용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BMW 들어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있기도 하죠. 뭐 소위 삼성의 일체화된 시스템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는 회사들이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회사일 것 같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몇 년 전에 기억해 보시면 그 우리 특히 반도체가 품귀 났었는데 그때 얘기가 뭐였냐? 차량용 반도체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망했다,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때 차량용 반도체 만들었던 데가 뭐 르네사스니 저쪽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 회사들을 넘어서 삼성전자 쪽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는 삼성전자가 한 3년 전부터는 이 차용 반도체 쪽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쪽에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거의 결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스마트폰, 두 번째 차량용, 그다음에 통신용.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는 인프라용 AI라고 할 수 있는 소위 AI 칩이 있고, 여기는 주로 이제 A 칩에만 들어가고 나머지 ASIC 쪽 좀 버퍼대에만 들어가겠지만, 요거는 이제 핵심의 머리라고 본다면 나머지 기계들은 다 뭐 스마트폰, 뭐 차량, 통신 중간 네트워크, 이런 거는 다 삼성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AI 시장이 오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가장 중요했던 거, 여전히 중요한데 별로 안 중요했던 게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뭐냐면 메모리가 되게 중요해졌죠. 지금 우리나라한테 너무 큰 기회가 돼버린 거죠. 지금 메모리, 성능의 가장 핵심 메모리가 돼버렸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판이에요. 왜냐면은 AI 칩이 더 커지잖아요. 더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 AI 칩이 엄청나게 전력을 먹는데, 전력이 계속 바틀릭이 뭐냐 봤더니 AI 칩이 더 커지고요, 더 복잡해져요. 그러면 배선 연결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기판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판 쪽이 요새 막 뭐 삼성 전기니 이런 게 막 뜨는 이유도, 결국에 제품이 복잡해지면 그간에는 간단하게만 여겨왔던 기판과 연결 부위 시장들, 이 시장들이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게 이제 기판, 뭐 리드 프레임이나 BGA나 뭐 요새는 뭐 유리섬유 나오고, 그다음 뭐까지 있냐면은 뭐 맨 나중에 나오는 기판, 유리기판 나오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칩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용량도 커지고. 그런데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럼 거기에 들어간 성능의 핵심적인 메모리, 그 다음에가 얘네를 이어줄 수 있는 기판, 이쪽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바라봤었을 때는 일단은 국내가, 물론 이 기판 쪽은 일본이 굉장히 강합니다. TSMC가 있기 때문에 대만도 강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삼성전기, 뭐 심텍, 뭐 대덕전자 많이 있어요. 네, 이런 회사 이스페타시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뭐 LG 인터도 있고, 이만큼이 결국에 AI의 반도체, 그다음에 피지컬 AI. 피지컬 AI가 뭐죠? 몸이 만들어지거든요. 몸이니까 몸이 커요. 그럼 뭡니까? 기판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다 기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된 데도 있지만 여기서 바틀렉이 과연 뭘까? 그게 이제 저는 이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랑 기판 쪽은 쇼티지가 많이 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 제조업 이 기반이 돼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어떤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얘기 드립니다. 시스템 LSI 사업부가 오랫동안 적자였는데 이번 엑시노스 외부 공급 확대와 S26 탑재로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올해까지는 삼성 LSI 사업부나 파운드리 사업부 둘 다 흑자 전환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근데 파운드리는 조금 더 가시적이고요. 네,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LS 사업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만만치는 않겠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가장 큰 거는 삼성 시스템 LS 사업부가 삼성 내부 반도체를 책임지는 게 너무 많았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삼성 시스템 사업부가 잘 되려고 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DSP라고 말씀드렸죠. 디자인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지금 삼성 내부에 있던 분들이나 창업한 분들이 이 시스템 사업부가 외주를 줘주는 DSP 쪽으로 창업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뭐 보스 반도체 이런 데가 뭐 이번에 투자 받았는데 엄청난 크게 투자 받았습니다. 이게 삼성 출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세미파이브 이런 회사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런 DSP 회사들이 아주 잘 되면 LS 사업부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 말하자면 협력이 안 되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면 계속 삼성 엑시노스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너무 한정적이다. 그러면은 자기의 기술력을 넓히려고 치면은 계속 영업선을 넓히는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거는 기존에 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하는 방식으로서 달라져야 되고, 올해 안에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내년 정도가 좀 더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TSMC 대신 삼성을 선택해서 AI6 칩 생산을 맡겼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단순히 물량이 넘어온 것인지 아니면 파운드리 판도가 바뀌는 신호탄으로 봐야 할까요? 이건 좀 결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히 물량이 넘어온 게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TSMC의 가장 큰 고객은
엔비디아와 애플 뭐 이 정도가 돼버린 것이죠. 테슬라는 자동차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소위 큰 중후장대형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 비싼 칩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개수가 작겠죠. 테슬라가 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는 굉장히 성질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쪽 업계 일하는 분들한테 들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래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 그냥 지켜야 되는 느낌이래요. 어떻게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느낌까지 갖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테슬라가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한테 오퍼를 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더를 줬고 그게 이제 액수로 보자면 8년에 23조 원인데 삼성전자가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매출은 올해 말부터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테일러 팹이 이제 거의 공장이 돼서 이제 장비 막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국내 회사들도 장비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좋은 건 안 좋은 건 뭐가 있느냐? 이렇다고 파운드리 판도가 확 달라지거나 삼성전자가 TSM이 따라가거나 아직 멀었습니다. 이건 아직 멀었고 근데 얘기 들었다시피 삼성전자는 좀 다른 판로나 다른 길을 가야 된다. 그냥 공정 미세화가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칩인 인공지능 하드웨어 엔비디아 칩, 애플 칩 이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 부위, 피지컬 AI 이쪽 시장을 여는 게 이래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 다음은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단 공정을 만들 수 있는 현재는 한국과 대만, 그 다음에 회사로 보자면 삼성전자와 TSMC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친다면 이게 피지컬 AI를 책임져주는 게다가 거기에 앞서 있는 테슬라와의 협업은 가장 중요할 것이고 일단은 물량이 넘어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스크가 삼성의 공정 안정성과 신뢰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 파운드리 업계에서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머스크가 업계의 트럼프랑 마찬가지니까 X 트위터 엄청 날리는데 일단은 이 얘기는 이게 머스크의 자신감이라고 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던 건 그게 수율 문제거든요. 그 수율 문제를 TSMC처럼 정말로 다박 엔지니어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다 존중해서 하는 스타일인 삼성전자가 그래서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머스크가 하는 제조의 방식이 있죠. 자동화를 통한 제조의 비용 절감이 가장 큰 방식입니다. 물론 그게 실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B2C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인간 소비자가 느꼈을 정도의 어떤 편차 이거 대비 B2B의 반도체 공정은 너무나도 미세화되어 있거든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자동차의 이런 편차 이런 거 품질 분량을 보통 밀리미터 안쪽으로 본다면 반도체는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훨씬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자동화로 정확히 될까는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TSMC처럼 소위 엔지니어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수율 확보보다는 노하우가 한번 끊겼죠. 외주 많이 주고 그러면서 자동화를 같이 하는 이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서 접근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적당한 전략을 생각되긴 합니다. TSMC의 방식을 따라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솔직히. 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머스크가 얘기했던 소위 이런 약간 플러팅 방식은 나쁘지 않다. 근데 이번에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는 그 텍사스주의 테일러 팹이 굉장히 괜찮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에 파운드리가 돈이 안 벌리니 라인 내에서 요것저것 오밀조밀한 제품들만 만들다 보니까 그 제품들이 다 조건이 다양하죠. 그러면 장비에서 수율 확보가 더 어렵죠. 근데 이제 TSMC는 이 한 라인은 다 엔비디아 거야. 여기는 애플 거야. 하면 물론 세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는 그 조건은 되게 유사하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매출도 안 좋은데 돈도 안 벌리니까 요밀조밀 받다가 보니 또 수율도 안 나오는 이런 악순환이었거든요. 이런 상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일러 팹은 어떻게 한다? 한 절반 이상은 테슬라에 다 모을 방이에요.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가 그간의 공정이나 소위 팹 운영이나 인프라 관리에 부족했던 점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머스크가 자주 회의 간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득달같이 들어가가지고 뭐라 하겠죠. 좋을 것 같다. 힘들겠지만 여기서 뭔가를 배워서 파운드리의 기틀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번 계약에 삼성의 2나노 최첨단 공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삼성 2나노 수율이 실제로 이 규모의 수주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지금 수주 감당 수준까지 그러니까 수율이 지금 뭐 50% 내외 정도라고는 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확실치 않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해봐야 알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들었다시피 이 요즘에 현재 들은 상황은 나쁘진 않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서 오해하지 마실 거는 수율이 나쁘다고 품질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은 수율의 최종 선택의 기준 가늠자는 파운드리 업계는 팹리스 회사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양품인지 아닌지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건 데이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수율 통과했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안 좋다는 건 뭐죠? 돈이 안 벌린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결국에는 설계하는 똑똑한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팹 전체에서의 장비의 운영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얼만큼 잘할 수 있을까의 여부는 아직까지는 세모입니다. 네, 그런데 얘기 듣기로는 반 정도 라인에 엄청나게 몰빵돼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성능이 잘 남아서 더욱더 라인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재 뭐 테슬라도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소위 피지컬 AI로 한번 확실히 턴을 한 바 삼성 말고 믿을 데가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네, 그거에 대한 효과는 괴롭겠지만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아직까지는 세모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테슬라 AI6 칩이 완전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 양쪽에 다 쓰인다고 하는데 삼성 입장에서 테슬라와의 협력이 단순 파운드리를 넘어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테슬라 모델이 삼성전자가 가장 좋았던 시기였던 애플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칩을 맡겼던 그러니까 애플의 A7부터 해가지고요. 그쪽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10 몇 년까지를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삼성이 만들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 똑같이 테슬라처럼 설계랑 생산을 다 맡겼어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무언가 진행할 것이고 근데 테슬라도 바보가 아닌 게 일론 머스크가 말씀드렸지만 뭐죠? 메가팹을 지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봤더니 2030년까지 너무 부족해 칩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야. 그러면 서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서로 그냥 열어놓은 겁니다. 삼성전자 우리 집 매출 별로 안 좋고 힘들어 파운드리. 그럼 우리는 믿을 건 뭐야? 그냥 다 개방하고 가져가 어쩔 수 없어. 메가팹 만들어? 알아서 만들어 어쩔 수 없어. 이런 소위 뭐냐면 합종 연행의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는 테슬라를 통해서 빅테크 회사의 수주를 받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미래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차량용 반도체나 엑시노스,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두보가 생길 수 있겠어.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회사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지금 어떤 면에서는 엔비디아랑 TSMC가 이렇게 있다면 테슬라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붙은 거라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땐 여기는 최상위 회사가 돼버렸고 여기는 2등 회사가 돼버린 상황이긴 하죠. 근데 거기에서는 뭐냐? 결국 여기서 성공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확대할 수가 있겠죠. 다른 쪽 칩으로 확대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빅테크 회사의 수주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 서로 나쁘지 않겠다. 서로 지금 뭐냐면 뼈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내줘야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고 이런 상태라고 그래서 저는 확장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중에서도 이제 특히 전공정도 되게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지금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 후공정 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들어보시겠지만 전공정 너무 잘하긴 하는데 후공정 쪽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코오스라고 얘기해서 뭐 칩 웨이퍼, 실리콘,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전략이 삼성전자는 아이큐브가 제품 이름이에요. 반도체 뭐 2.5D 패키지 이런 이름인데 아이큐브 S, 아이큐브 R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이 훨씬 더 투자를 더 많이 해서 인력을 더 많이 넣고 고객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반도체 성능이 지금 미세화, 3나노 이런 건 물론 중요한데 결국에 복합 칩들이 너무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너무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패키지 기술을 만들어 줄 때 기판이 되게 중요해졌는데 TSMC는 웨이퍼밖에 기판이 없어요. 웨이퍼 회사잖아요. 삼성전자 뭐가 있었죠? 패널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투자를 너무 늦게 했어요. 요거를 빨리 하고 제대로 했으면 반도체 AI 반도체가 이만큼 더 커져요. 이렇게 커지거든요. 나중에 커지게 되면요.
TSMC가 손해가 많이 날 때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 둥그런 데에서 만들 수 있는 반도체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기판에 있으면 부족하지 않고 꽉꽉 채울 수 있어요. A 반도체를. 그 정도로 A 반도체 커졌거든요. 이거를 잘 활용하려면 결국에 후공정 기술의 힘을 엄청나게 잘 발달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후공정 기술이 뭐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져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정 수율 당연히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랑 연결해서 같이 개발해요. 왜냐면 요새 TSM이 뭐 하냐? 우리 코어스 안 쓸 거면 우리 안 만들어 줄 거야. 얘기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 연결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정 물론 중요한데 후공정이 지금 성능에는 너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같이 더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같이 비즈니스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삼성전자가 완벽한 원스톱 솔루션에서 되려고 하면 전공정 물론 중요한데 DSP 물론 중요한데 패키지가 너무 중요하다. 패키지가 해결이 돼야 완벽한 원스톱이 된다. 이거를 해결 못하면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테슬라, 엔비디아 그룹까지 굵직한 수주를 잇따라 따내고 있는데 올해 파운드리 사업부 흑자 전환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파운드리 흑자 전환은 가장 큰 거는 제가 봤을 땐 HBM4 로직칩입니다. HBM4가 좀 잘 된다고 하고요. 그게 4나노 칩이라서 4나노 쪽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투자는 별로 안 해도 되는데 이익은 높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버퍼다이할 수 있는 HBM용의 4나노 고기가 흑자 전환의 열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건 수율도 좋으니까요. 두 번째는 엑시노스죠. 엑시노스 칩에 의해서 파운드리 가동이 올라갔으니까 좋겠죠. 요 두 가지가 메인이고, 삼성 파운드리 테슬라는 올해 말부터 매출 나오게 하겠지만 이 이익이 있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워낙에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23조 원의 수준은 그 소위 자기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에 가까웠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익률 생각을 많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룹은 이게 평택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룹은 그 내년 이후입니다. 네, 실제 나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출 반영이 당장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의 흑자 전환의 가장 큰 키는 새롭게 튀어나온 HBM4의 로직 다이, 그 다음에 엑시노스.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원래 엑시노스 정도로 해서 올라갈 줄 알아가서 4분기 얘기했는데 3분기 얘기하기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투자하신 분께서는 보셨겠지만 3분기에 디테일한 이익 같은 경우에 전망은 10월 중순에 나오겠죠. 그때 보시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3분기 때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게 HBM4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 반도체 쪽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어쨌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돼버렸고, 특히 메모리 산업 쪽이 이 가장 중요한 바틀렉과 쇼스테이지가 났다. 이거는 우리가 참 중요한 기회고, 뭐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이해에도 좀 도움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